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당장 이달부터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나 감면이 이뤄집니다. 국내 최대 편입학원 가운데 하나인 김영 편입학원 소속 영어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발 감염이 결국 현실화됐다는 지적인데 교육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은 사실상 불가로 가닥을 잡고 온라인 개학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을 내일 발표합니다. 버스나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비말 전파를 실험해봤습니다. 재채기 한 번에 침방울은 3m까지 튀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민정비서관실 수사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을 직접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수사관과 청와대 윗선과의 대화 내용을 검찰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이 핵심 선거구 12곳에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은 5선 고지를 노리는 김부겸, 주호영 의원이 맞붙은 대구 수성 갑으로 가봅니다. 경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회원 15,000명의 아이디를 확보해 인적 사항을 파악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체 70%에 달하는 1,400만 가구입니다. 소비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금이 아닌 상품권, 전자화폐로 주기로 했습니다.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지원금에 10조 원 가까운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나라 곳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서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그러니까 전체 2,050만 가구 가운데 70%인 1,400만 가구가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자산 등을 기준으로 712만 3,751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이 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여기에 드는 9조 1천억 원 중 7조 1천억 원은 총선 직후 2차 추경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5월 초중순에는 지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체 여론조사에서 선별 지원보다 보편 지원이 더 지지를 얻자 애초 6, 7조 원의 정부안보다 범위를 넓혔습니다. 세 번의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11일 만에 110조 원가량의 자금 대책을 쏟아낸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고용사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당분간 깎아주거나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지 그리고 정부 부담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월급 23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8만 3천 원.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은 평균 2만 원씩 줄어듭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합의 20%에서 40%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30%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488만 명. 총 4,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에게는 이미 50% 감면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은 월 2만 원의 그 소득도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산업재해 보험료는 납부를 3개월 미뤄주고 동시에 6개월 동안 30%를 깎아줍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임금이 깎인 근로자나 3개월 이상 적자가 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은퇴 이후 받는 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나중에 낼 경우 연체료는 면제해 줍니다. 고용보험은 소비 절벽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를 3개월 동안 미뤄줍니다. 소상공인들이 더 지금 힘들어요. 다 지금 파산 위기에 단호해 있어요. 지금. 정부는 보험료 납부 유예에 7조 5천억 원, 감면에 9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당장 단 100원이라도 부담스러우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되겠죠. 정부는 또 소규모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은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서 100조 원의 재원을 만들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전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코로나 대책은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갖다 지급하면 그 쓰고 난 다음에는 그런 생계를 어떤 식으로 보장을 시켜줄 것이냐는 이런 문제도 사전에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 지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한 번으로 지원이 끝나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올해 예산 512조 원 가운데 20%를 항목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 예산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빚을 내지 않고도 100조 원의 재원으로 자영업자 소득과 근로자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서 무조건 이 빚을 내 가지고서 먼저 시작하겠다 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독일에서 재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위원장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에도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국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고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은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씩 삭감시킨 것입니다. 코로나 해법을 놓고 여야가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어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구상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대체적인 윤곽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월급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이 월급 기준은 아니고요. 단순히 월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 이 환산 금액이 4인 기준으로 월 712만 원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월급은 적게 받아도 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 못 받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월급은 많이 받는데 또 빚이 많다 이러면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회계사가 아닌 이상 직접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자, 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알면 가능합니다.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직장 가입자는 23만 7천 원 정도,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25만 5천 원 이하를 낸다면 이 지원 대상에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일 쉬운 방법은요. 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인의 급여의 액수, 이 재산 등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큰 돈을 주는 건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03년에 있었던 사스와 그리고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일부 의료시설과 장비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전자금 등의 지원을 주긴 했지만 자, 이번처럼 이 전 국민의 70%에게 현금성 지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는 지금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이게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정부 입장은요, 이 현금으로 주는 대신에 이 전자화폐와 소비 쿠폰 그리고 지역 상품권 등으로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상품권 이런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써야 되죠. 과연 이 코로나로 불안해서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 관건입니다. 예. 전문가들은요, 이 중소기업 지원 대책하든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은 대량 실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이 어디 있죠? 사실은 30인 이하 사업체 일자리가 3분의 2예요. 예, 뭐 물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그다음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예. 계속 이런 방식으로는 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학원 강사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원발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의 학원 가운데 17%만이 휴원 권고에 따르고 있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김영 편입학원. 44살 남성 영어 강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강사가 오가며 수업했던 신촌 지점도 강남 지점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 26일까지 학원 수업을 계속했는데 수업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벗고 수업을 하셔가지고 앞에 앉은 수강생들이랑 또 질문을 받을 때도 직접적인 접촉이 있으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신촌과 강남에서 강사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학생들은 수십 명에 이릅니다. 많은가 봐요. 내가 마포는 30명으로 지금 오픈한 것 같은데 답을 여기서 지금 조사 중이다. 어제 도봉구에 있는 학습지 학원에서도 55살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받은 학생 등 100여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추가 동선이 나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 124명 정도 돼요. 정부가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난 27일 현재 서울 시내 학원 2만 5천여 곳 중 휴원하는 곳은 약 17%. 학원발 집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당초 4월 6일 그러니까 다음 달 6일로 미뤄놓은 각급 학교의 개학 추가 연기를 내일 정부가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대신 고등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수업은 시작하겠다는 건데 오늘 저희 취재진이 여러 학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송민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텅 빈 초등학교 교실. 컴퓨터 앞에 앉은 선생님이 출석을 점검합니다. 기쁨이 얼굴 좋고 그다음 주혁이 수업에 들어가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고 수연이 말해보세요. 수연이 댓글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도 합니다. 이런 쌍방향 원격 수업은 그러나 IT 기반을 갖춘 일부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학교마다 와이파이 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대다수 학교에서 교사가 미리 준비한 학습 자료를 전달하는 한방향 수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등이 없거나 부족한 가정에 빌려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빌려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요즘 노트북을 빌려주는 값이 이상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산적인 측면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부모 등이 옆에서 학습을 도와줘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내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추가로 미룰지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대구 제2미주병원의 집단 감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병원을 완전 격리 조치한 뒤에도 오늘 58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133명으로 늘면서 국내 단일 병원 가운데 감염자가 가장 많은 곳이 됐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제2미주병원입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58명 가운데 병원 직원 4명은 기존의 음성이었지만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지난 27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 9층을 코호트 격리했지만 사흘 만에 환자들의 집단 감염이 또 이어졌습니다. 확진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많아 최초 전파자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 기록과 그다음에 DUR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이 최초 증상이 다만 방역당국은 다인실의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정신병원의 환자 관리 방식이 집단 감염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병원 특성상 다인실을 쓰고 있고 또 환자 간의 긴밀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제2미주병원은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자 120명을 넘어서며 단일 병원 가운데 최대 집단 감염지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예, 4.15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를 발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 가보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민주당의 사섬 김부겸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옆 지역의 사선 주호영 의원을 여기로 옮겨서 지역구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보시고 현장 분위기는 따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유주현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갑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24.61%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의 수성을 해서 지역구를 옮긴 주호영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두 후보 중 누구라도 당선되면 5선이 됩니다. 수성구청장을 2번 지낸 이진훈 후보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세 후보의 지지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1%는 김부겸 후보를, 44.3%는 주호영 후보를, 7.5%는 무소속 이진훈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9.9%포인트 높은 지지를 받았고 주호영 후보는 통합당 지지율보다 1.7%포인트 낮은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까지는 김부겸 후보 지지세가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주호영 후보의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 미래한국당이 43.1%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시민당이 10.9%, 정의당이 8.8%, 열린민주당이 6.1%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이 의뢰해 대구 수성갑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3월 28일 하루 동안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또 어떤지 이어서 저희 취재기자들의 생생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죠. 이심철 기자가 여야 후보와 지역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수성갑은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명문 학교가 몰려있어 보수 표심이 더 강한 곳이지만 유권자들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이번 총선의 화두로 꼽았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일부 도서관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신경을 이번에 많이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더 안 써줬겠나 싶습니다. 지역에는 그동안에 아니 옮겨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우리 구에 오는 게 좋지요. 어떤 다른 사람이 온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 낫겠어요. 5선의 길목에서 만난 두 후보 역시 상대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 어떻게 공천을 이렇게 합니까? 그냥 여기서 뽑아다가 저기 뽑아다가 여기 놓는 이런 어떻게 정치적인 이런 폭거죠. 문재인 정권의 장관을 한 사람으로 상징적인 사람인데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추종한 사람이다. 김부겸 후보는 대구를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한 로보틱스 산업 허브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원과 검찰이 이전하게 돼 있어요. 그 귀한 땅을 무슨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거기에다가 로봇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정권 심판론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수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성청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다음에 자녀들의 입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공정한 사회. 수성구청장 출신인 무소속 이진훈 후보는 사퇴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자존심이 높다고 알려진 수성갑 유권자들의 선택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이어질 선거운동에 달려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올라있는 신현영 씨가 지난해 한 팟캐스트에서 조국 전 장관 딸 문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금태섭 의원까지 언급하면서 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현영 후보가 지난해 조 전 장관 딸의 의학 논문 제1저자 의혹에 대해 팟캐스트에서 비판했습니다. 특혜를 받는 좋은 집안의 사람들의 한 케이스 전형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제대로 드러난 것 같고 특히 제1저자 자격이 있다는 걸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병리학회지에 실은 논문의 내용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실험이나 2주 만에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 후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신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나중에 금태섭같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신현영 때문에 열린민주당 찍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 후보가 특혜로 단정짓지 않았고 단서를 달아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주 인턴을 하고 제1저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상식적인 얘기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 후보는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비례대표 선거는 조국 반대당과 조국 수호당의 대결이 됐다고 SNS에 썼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무소속 출마는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선돼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받아주지 않겠다며 당내 경선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중진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압박이 여당과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후보 단일화를 촉진시킬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정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서구 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와 무소속 이행숙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서울 구로 을에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강효식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고 경남 창원 성산의 현역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그제 민주당 이흥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 을과 동대문 을 등 수도권 지역과 충북 청주 흥덕, 충남 당진 등에선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게 각 당의 분석입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무소속 출마자의 재입당을 영구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 출마자를 영구 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는 내달 6일 시작되는 만큼 단일화 효과를 보기 위한 시한은 이제 엿새가량 남았습니다. 또 득표율이 10%를 넘지 않는 경우 선관위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알릴 방법도 없고 유권자 손 한 번 잡는 것도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과거 방식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더라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없으니 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각 당이 이른바 기호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 사무소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기호 1번을 활용해 국민과 더불어 일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다음 달 2일 공동으로 선대위 출정식도 갖습니다. 지역에 가면 더불어시민당 하면 잘 모르고 우리 그냥 더불어당 합니다. 함께 원팀으로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번엔 2번이라는 문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당 대표실도 국회 222호실을 배정받았습니다. 통합과 미래를 위한 야당, 무조건 두 번째 칸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비례정당 기호를 함께 알리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총선 날짜가 4월 15일인 점에 착안해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을 찍어달라거나 지역구 2번, 비례 4번을 합쳐 2판 4판이란 문구로 홍보하는 식입니다. 기호 10번 국민의당도 숫자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 나라를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기호에 숫자를 넣어 민병두를 구하자거나 8번 찍어 팔자 고치자는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경찰이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회원 15,000명의 아이디를 확보해서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회원의 닉네임은 15,000여 개입니다. 무료와 유료 회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입니다. 경찰은 방 특성상 폭파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듭하는데 15,000명은 지난해 9월부터 파악해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용자라도 닉네임을 바꾸면 다른 사람으로 파악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닉네임을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유료 회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유료 회원은 피해자들에게 각종 성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예들에게 명령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조 씨의 거주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9대와 노트북, USB 등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검거 당시 조 씨가 갖고 있던 아이폰과 소파에 숨겨뒀던 삼성 갤럭시 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암호는 진술하지 않아 여러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료 회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조주빈의 사기 피해자 중 한 사람인 김웅 씨는 이 조 씨가 손석희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석희 사장과 조주빈은 과연 어떤 관계였던 건지 의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손석희 사장의 뺑소니 영상을 주겠다는 조주빈에게 속아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주빈이 손 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줬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의 통화 녹취를 제게 들려줬어요. 조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서로 아는 관계잖아요. 조주빈은 박사방에서도 손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화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 고액방 회원은 조 씨가 손 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자동 삭제 타이머 기능을 걸고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공범인 공익요원이나 흥신소를 통해 손 사장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접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이름만 알면은 번호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 특이한 뭐 손씨라든지 함씨라든지. 손 사장은 앞서 조주빈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손석희 사장에게 조주빈과 실제로 통화했는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1,000만 원 정도로 알려진 손 사장의 피해액은 2천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주빈과 손 사장 사이의 오간 대화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여성이 이 해당 공익요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40만 명 넘게 동의했는데 이 청원자는 공익요원의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무려 9년 동안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강모 씨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강 씨는 경기도의 한 의료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A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살해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강 씨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었습니다. A씨는 강 씨가 자신에게 집착하기 시작해 거리를 두자 그때부터 증오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상습 협박 혐의로 구속됐던 강 씨는 출소 뒤에도 구청에서 공익 근무를 하며 A씨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협박했습니다. 강 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어린 딸을 협박하는 문자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공포에 시달리던 A씨는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 씨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의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구속된 강 씨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공포에 몰아넣은 흉악범이지만 이 주변인들에게는 성실한 대학생, 공익요원으로 비춰졌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한 대회에서 과학상까지 수상할 정도였는데요. 이 공익요원 강 씨의 이중 생활을 주원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등산을 하며 여러 모습으로 사진을 찍은 남성. 조주빈의 박사방 운영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공익근무요원 24살 강모 씨입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대학에 입학해 등산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독특한 성격을 보이기도 했지만 강 씨는 자신의 생물학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성격은 좀 특이한 친구지만 생물학적으로 잘할 것 같아가지고 좀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곳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주최한 노벨상 관련 대회에 응모해 2차례나 상을 탔습니다. 주최 측도 강 씨를 기억할 정도로 대회 참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흔치 않은 거죠. 굉장히 열정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강 씨는 지난 2017년 서울대가 주최한 전국 대학생 생물학회 심포지엄에도 3차례 참석했습니다. 작업면에서 많이 활약하시긴 한 것 같아요. 항상 준비도 잘해오시고 발표도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강 씨는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했고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고교 시절 담임교사를 9년 넘게 스토킹하고 그녀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과 살인 모의를 했다는 수사 결과와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강 씨는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 성적이나 전공 공부 로드맵을 짜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알리며 대학원 진학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부산시청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마스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열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민원실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소화기 분말과 물을 뿌리며 안에 있던 남성을 제압합니다. 신나 2리터 2병을 바닥에 좀 뿌리고 그리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67살 A씨가 부산시청에서 인화물질을 뿌리면서 난동을 부린 것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A씨는 이곳 민원실 안에서 인화물질에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며 최근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를 찾은 데 이어 오늘 부산시청에도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활용해가지고 마스크 개발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시면서 6시까지 국무총리 안볼 전화 연결을 해라. 경찰은 A씨가 상담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꺼내 위협하면서 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갇힌 공간에서 더 잘 전파되는 걸로 알려지죠. 이 때문에 버스나 더 좁게는 엘리베이터, 택시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기침 소리만 들려도 신경 쓰이기 마련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재채기를 하면은 침방울이 어떻게 어디까지 퍼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 손흥민 선수 등 기침만 해도 주변 사람은 놀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타인의 기침과 재채기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좀 피하죠. 기침만 하면 살짝 거부감 살짝 들죠.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침방울 10만여 개가 시속 140km로 튀어나가는데 이때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도 함께 섞여 나갑니다. 다중이용 공간에서 재채기하면 침방울이 어떻게 퍼질까? 택시와 버스, 엘리베이터 등 가상 공간에서 식용색소로 실험했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안 했을 경우 택시 뒷좌석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천장과 옆 좌석, 운전기사 손과 핸들에도 침방울이 튀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앞좌석 승객 머리와 앞가슴은 물론
3m 정도 떨어진 카드 단말기에까지 침방울이 보입니다. 1평도 안 되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비말이 얼마나 전파될까요? 재채기를 하자 앞사람 등과 벽, 여러 사람이 만지는 버튼에도 튀어 있습니다. 이번엔 같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한 경우 재채기 바람이 마스크 사이로 빠져나가며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본인 얼굴과 옆좌석에서 침방울이 한두 개 튀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얼굴 외 다른 곳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엘리베이터에선 곳곳에 묻었습니다. 재채기를 했을 때 퍼진 겁니다. 마스크를 안 썼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침방울이 튀는 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침방울에도 바이러스는 전파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옆이나 아래는 아무래도 뜨죠. 그 사람 얼굴 크기나 마스크 크기에 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더라도 마스크를 썼고 본인까지 마스크를 했다면 이중으로 차단돼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스크에 의해서 차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본인의 옷과 마스크, 주변 손잡이, 벽면 등에는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어 손을 깨끗이 자주 씻는 게 중요합니다. 버스나 택시 등 밀폐된 교통수단을 탈 땐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짧은 거리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일본이 불과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 가까이 급증하자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사실상의 도쿄 봉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그리고 상당수 유럽 국가에 체류한 적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제껏 일본은 한국의 대구와 경북 청도, 중국의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틀 동안에만 일본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70명에 달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자 초강수를 둔 겁니다.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하면 일본 전역의 확진자 수는 2,600여 명, 이 중 도쿄가 43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환자 수 300명이 넘는 도쿄 다이토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100명 가까운 이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또 어젯밤 일본의 국민 코미디언 시무라 켄 씨가 코로나19로 숨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입국 금지 조치와 함께 이르면 오늘 국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긴급 사태 선포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강력한 외출 자제령이 떨어지면 당장 이날 시작되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유족이 겪는 아픔은 가족을 잃은 슬픔뿐만이 아닙니다. 이 감염 위험에 서둘러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탓에 고인과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조차 나눌 수도 없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이탈리아 한 성당을 가득 메운 코로나 사망자들의 관. 신부님 홀로 성수를 뿌립니다. Chi le vuole tanto tanto bene. E poi è scoppiata a piangere e non ho fatto in tempo neanche a chiedere il nome. 스페인의 한 성당에 코로나 사망자의 관이 운구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이는 고인의 딸 가족 단 2명. 마스크를 쓴 채 멀찌감치 고인과 작별합니다. 그나마 고향에 묻히는 것도 다행인지 매장지를 찾지 못한 시신은 군용 차량에 실려 타향으로 떠납니다. 아이스링크장도 임시 영안실이 됐죠. 코로나 사망자가 모두 18,000명에 육박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쓸쓸한 장례식이 일상이 됐습니다. No, como no vienen, no pueden venir, pues no sé nada de los familiares. Yo no sé. 대가족 중심 문화였던 만큼 작별 인사 없이 가족을 보내는 이들의 한은 깊어집니다. 장례 문의 전화를 받는 미국의 한 장의사. 미국 역시 가족, 친척, 지인들이 북적이던 장례식은 코로나 사태 후 옛말입니다. But we have to limit it to say an hour or two, really no more than 10 or 12 people. 고인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서구의 장례 풍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국내 코로나 유족들도 엄격한 장례 절차를 따르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임종시 가족들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신은 2겹의 백에 쌓여 관에 안치 후 화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례 문화도 바꾼 건지 조문을 못 온 이들을 위해 장례식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고 지인들은 추모를 댓글로 달기도 합니다. 온몸에 피를 맞으며 광장에 등장한 83세 고령의 프란치스코 교황. 인류를 코로나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Su questa barca ci siamo tutti. Tutti. 바이러스가 앗아간 목숨은 현재까지 전 세계 3만 3천여 명. 그 몇 배의 유족들은 지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지름길은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논란이 한창 뜨거웠을 당시 한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증으로 휴대폰을 남겼는데 이게 미국의 아이폰이어서 그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다가 검찰이 오늘 마침내 휴대폰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휴대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유경 기자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을 찾았던 고 백모 수사관. 지난해 12월 검찰 진술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백 전 수사관이 남긴 아이폰이 핵심 물증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검찰이 압수하자 경찰은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2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쟁탈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폰은 잠겨 있어 검찰도 분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인 오늘 검찰이 스마트폰을 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기 까다로운 아이폰 기종을 푸는 데는 유족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서 검찰의 디지털 증거물 분석 작업을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백 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서 하명 수사 의혹과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이기도 하죠.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올 하반기 출범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를 공개 지목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은 물론 윤 총장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도 의혹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인사검증 당시 장모 의혹 등에 대한 판단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있다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재직 중의 일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최 전 비서관은 지난 1월에 이어 자신의 기소를 다시 한번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검 측은 정치인의 개별 발언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은 총선 직후인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나왔는데 조 전 장관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해달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뿐 아니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도 자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에게 외압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좀 조사를 좀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당시 통화 당사자인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여러 번 전화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위임했다는 말만 해주면 총장님도 괜찮고 정 교수도 괜찮다고 말했다며 불쾌했고 위축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화를 걸어 정 교수 말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회유했다고 했습니다.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가 전화로 자료를 내주지 말라며 잘못 내면 총장님이 다친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최 전 총장의 청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양복 한 벌을 해주려다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작년 정원 감축 관련 청탁 의혹도 제기했지만 최 전 총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강남권을 넘어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 급등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하지만 청약 열풍도 여전해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84제곱미터형이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달 만에 5억 원이 떨어진 겁니다. 정부가 그거를 2월달까지 풀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조금 감내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들은 그런 얘기예요. 최고가를 경신해오던 반포의 한 아파트도 변곡점을 찍었습니다. 4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 떨어진 가격인 25억에 이번 달 거래됐습니다. 집값 하락세는 비강남권으로도 번집니다. 목동 재건축 단지와 남산 대단지도 지난해 말보다 각각 1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떨어져 거래됐습니다. 상위 아파트 50개 단지를 선정해 산출하는 지수는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생각한다면 또 코로나발 위기 사태로 인해서 상승보다는 하향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청약 시장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자금 유입이 여전합니다. 최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청약에는 5만 8천 명이 몰렸고 코로나 여파가 큰 대구에서도 29대 1의 청약 경쟁률이 기록됐습니다. 집값 하락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마스크 착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부염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답답함에 턱에 마스크를 거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차라리 벗는 게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루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가 조금 더 따끔따끔거리고 그래서 아예 피부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녀요. 저는 이 안에다가 속지를 매일매일 갈아서 써서 마스크가 닿는 볼이나 턱, 그리고 목 주변에 생기는 붉은 피부 발진. 따갑거나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온도와 습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좀 예민하면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어떤 균들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는 색조 화장은 최대한 줄이고 집에선 깨끗이 씻고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을 권합니다.
가끔 답답하다며 턱 밑으로 거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또 이렇게 내리면 이 코에 있던 균이 다 턱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을 옮기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이렇게 내렸으니 그냥 벗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지침인 손 소독제 바르기. 소독제는 바르는 즉시 증발하는 효과 때문에 손등을 매우 건조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야 하는데 특히 보습제 용기 뚜껑 부분은 오염이 쉬운 만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코로나 사태로 늦춰지면서 팬도 구단도 속이 탑니다. 구단들은 연습 경기를 자체 생중계하며 팬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관중 없는 잠실 야구장에 경쾌한 타구음이 울려 퍼집니다. 선수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돋굽니다. 전지훈련도 다녀왔고 이제는 개막만 남았지만 코로나19로 그야말로 올스톱인 상황. 프로야구 구단들은 요즘 자체 청백전 중계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해설위원으로도 명성이 높았던 LG 차명석 단장이 직접 중계 마이크를 잡고 솔직한 입담을 선보입니다. 지금 이성우 선수가 너무 잘 쳐요. 지금 걱정이 돼서. 안타 총량의 법칙이라고 1년간 칠 수 있는 안타가 정해져 있는데. 공식 경기가 아닌 자체 청백전 특유의 장면도 묘미입니다. 청백전을 하다 보니까 유중일 감독이 뒤에서 투수들의 구위를 보고 있죠. 프로스포츠가 온통 중단된 만큼 인터넷 하이라이트 영상은 조회수 4만을 넘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관중 없이 야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팬들과 소통하면서 야구를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LG 차명석 단장을 비롯해 한화 정민철 단장, 롯데 성민규 단장 등 해설위원 출신 단장들이 팬서비스를 하는 요즘 프로야구 연습 경기 중계가 가뭄의 단비 같지만 프로야구 개막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병상련 중인 프로야구 팬들과 구단들은 개막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영화 클리프 행어는 산악구조대원이 현금 1억 달러를 탈취한 악당들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관객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였죠.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의 주인공이 악당의 헬기에 돈 보따리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없는 $1,000짜리 지폐들이 헬리콥터 회전 날개에 날리면서 절벽으로 이렇게 흩뿌러져 내립니다. 돈비치고는 허망한 돈비였던 셈이죠.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쓴 이래 경제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헬리콥터에서 $1,000 지폐를 뿌리듯 경제가 침체되면 공짜 현금을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이 헬리콥터 머니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스페인, 그리고 우리까지 여러 정부가 국민 대다수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일입니다. 한 집에 100만 원이라는 돈은 당장 사정이 급한 사람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이 절실할 겁니다. 반면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용돈이나 공돈이 생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사정이 벼랑 끝에 매달린 듯 화급해서 당장 일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는 해도 짚어볼 점은 짚어봐야 합니다. 지원금을 조달하느라 적자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린다면 이 정부든 다음 정부든 큰 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결국 국민,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어깨 위에 얹힐 겁니다. 지원금을 풀어서 소비를 북돋운다는 효과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쓰지 않았던 일본의 전례를 보더라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지자체장들이 마치 선심 쓰듯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현금 다발을 꺼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제1원칙이기도 하죠. 헬리콥터 머니의 주창자 프리드먼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책을 썼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현금 지원을 한없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나라들 점심 청구서를 염두에 두고 보다 긴 안목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3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헬리콥터 머니였습니다. 이번 주엔 바이러스와 더불어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없기 때문인데요. 수요일에 제주와 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좁은 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강수량도 적겠습니다. 때문에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중서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정체되겠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6도, 전주는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9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